안녕하세요. 정치대학교 임윤선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을 둘러싸고 이른바 조국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조국 혁신당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조국 원장은 이 사태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정치대학 1교시 설주원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 폐지 현실화 소식과 함께 따끈한 현안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보면서 이 방송가의 명언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박명수 씨가 한 말인데, 방송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다. 아닙니다. 나는 쉬지 않는다. 위험했습니다. 댓글 중에 가장 좀 뼈아프게 봤던 건, 우리 이민수 변호사님이 하차했냐. 아니다.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으로 나가는 게 있고 편집본이 나가는 게 있는데 1, 2, 3분 나가는 편집본에서 제가 항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처음만 말씀드리고 안 드려가지고 따로따로 보신 분들은 상당히 우리 임 변호사님 하차했냐고 제가 아니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네. 역시 맞습니다. 대체 불가의 존재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정치권 이야기 해보자면요. 이 진보정당에서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성비위 사건인데, 터질 수야 있죠. 그런데 결국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의 대처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참, 이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 옳은 소리는 다 하는 것 같고, 세상 모든 부패는 다 중앙하는 것 같은 이런 혁신을 자칭하는 당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게다가 조직적인 은폐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 진영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유독 불거졌던 사건들이 대부분 진보 진영에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이었던 천안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박모 국회의원, 이런 분들,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벌써부터. 그런 분들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내용 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뒤처리가 항상 비슷한 형태로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걸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라는 거. 특히나 이번에 그게 여실히 드러났던 건 최강욱 전 교육원장이거든요. 민주당 교육원장. 다른 당이에요? 네, 다른 당인데, 그러니까 최강욱 전 의원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이 다른 당에서 타당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히려 더 뒤집어 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여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먹고 사는 문제. 네, 우리는 더 큰 어떤 대의를 위해서 더 움직여야 되는데 그 대의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저 90년대 대학생 선배들이 많이 했던 말이긴 해요. 그래요. 성폭행 사건 발생하면 늘 선배들이 했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직도 인식 자체가 뿌리 깊게 그런 인식이 박혀 있구나.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맨날 그러면서 평소에는 성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를 해야 된다. 성 보호를 어떤 이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입법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구구절절히 옳은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얘기가 됐을 때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그걸 제일 먼저 선봉에 서고 있는 사람이 조국 전 원장. 본인 당에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히려 그냥 덮고 가자. 다음에 얘기했다. 그냥 면피하려는, 그냥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당원 신분이었다 이거잖아요. 사건이 터졌을 때는 비당원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는 정말 잘못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밑에 사람이 써줬든 본인이 썼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고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내가 이제 삼성을 만들었지만 내가 이제 사원을 떠나서 회사를 떠나서 내가 하지 않겠다. 경영에 손을 일절 떼겠다고는 하지만 손 뗀 적이 있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도 안 하고 대표이사도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무보수로 있었을 때가. 난 등기이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러면 회사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아무 책임도 안 질 거예요. 조국 혁신당은 누가 본인이 부정을 하고 어찌 됐든 간에 조국 당이라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거기 본인이 어떤 수감 중이었다고는 하지만은
영향력을 전혀 없었다? 그럼 당무보고는 왜 받아요? 당직자들이 가서 특별면회를 통해서 어떤 당무보고도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어떤 이러한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강민정 어떤 전 대변인이겠죠. 조국혁신당의 전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편지로 이런 내용을 이미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잖아요. 더 구체적인 진술은 절친이었던 장영승 대표가 내가 나가서 해결하겠다라는 언질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까지.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었고, 그러면 어떤 입장을 냈었어야죠, 본인이. 이게 계속 뭐 수감 중에서도 책도 내시고,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리고 뭐 사면 되자마자 나와서 지금 거의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우리가 뭐 8.15 특사였으니까.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뭐 그동안 나온 메시지가 거의 한 80여 건이 넘잖아요. 그 와중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국 전 대표의 이 사건에 대한 대처하는 진심이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성비위 사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가해자랑 피해자가 각각 다르잖아요. 네.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습니다. 크게 네. 얘기하면 네. 사건 A는 가해자 A, 피해자 A가 등장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건 B는 각각 또 다른 피해자와 가해자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가 제명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네. 뭐 우리 다 드러났으니까요. 네. 뭐 신문사 기자 출신이라고 네. 하죠. 네. 그 노래방 회식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상에 대표가 지금 대법원 확정됐는데 판결 확정됐는데 노래방을 갔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두 번째 사건이라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더 심각하죠.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1년 자격 정지하고서 입 다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1년 자격증이 곧 있으면 풀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도 조국 혁신당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다시 권력자가 돼서 나타나는구나. 또 그 자리에 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정말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 사건이 내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묻히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강민정 전 대변인은 오히려 본인이 알려졌기 때문에 본인이 총대를 맨 거라고 해요. 그럼 나머지 피해자들은 너무나 어리고 그러면 사회에 아직 초년생으로서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 호소할 데도 없고. 면접 보러 와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나 진짜 이해가 면접을 왜 이 작가로 불러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뭐 술 먹으면서 면접을 본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당직으로 돌아오는 거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조국 대표 출소했을 때 나가서 악수하면서 인사했잖아요. 그 네, 사람. 신모 씨 그렇죠. 이름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죠. 뭐 그분이 뭐 처음 이름이 이번에 공개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사건에 또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람. 뭐 증인 신청을 받았는데 증인 소환에 불응한다라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뭐 이름은 나왔던 사람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원장이 판결 확정이 된 날 왜 힘을 내기 위해서 노래방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굳이 노래방을 가야지만 힘을 낼 수 있는 건지도 이해가 되지는 않고. 내 심 좋았나? 그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뭐 자기들의 어찌 보면 오너잖아요. 네. 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굉장히 침울하고 참 이런 나이에서 자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은 가질 텐데 그런 날 힘을 내자고 노래방을 가서 굳이 또 이러한 성추문, 성범죄죠.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보통 평상시의 생각은 도대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도대체 이들이 조국 혁신당을 만들면서 가졌던 생각은 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로지 조국 전 대표를 위시해서 우리가 뺏지 않아 더 달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순수한 대의가 없었다는 것밖에는 반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그러네요. 보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국 대표에 대한 실력 좀 보자 이제. 구호를 외치고 머리 쓸어 넘기는 거 빼고 이제는 뭘 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은 조국 대표는 또 경청하겠다면서 프로필 사진을 받고 야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보여주기 시기의 어떤 뭐 이런 겉모습 빼놓고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진짜 이번에 뭐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하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겠습니다만은 정말 대안정당
그리고 정말 12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어떤 정책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줄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민주당 도우미로서만 계속 살 것인지 뭐 이런 부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역구 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전라도민들이 저 몰아줘서 비례 찍어준 거란 말이에요. 지역구민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존속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치던 윤석열, 김건희 너희들 나쁘다 감옥 보내겠다 했는데 감옥 보냈어요. 이제는 자기들의 목표를 상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 성비위 사건에서는 이 꾹 다물고 있는 비례대표들 의원들한테 무슨 미래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여기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6대6으로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6대6으로 뭐 찬반이 나눠졌겠죠. 대충 덮고 넘어가자는 사람이 6명이 있을 것이고 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발본색으로 해야 한다는 사람이 6명이 있을 텐데 저는 이게 6대6으로 의견이 나눠졌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나눠질 사안이냐 이 말이에요. 6명이나? 네. 여자 의원이 7명인데. 그러니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짜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고 네. 저는 방금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조국 혁신당의 목표가 그전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탄핵을 목표로 했었으니까 목적이 성사가 됐죠. 그럼 그 다음이 필요한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나오자마자 한 것은 국힘 없애겠다. 국힘을 영석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계속 그 다음에 2030 세력은 일부가 구구가 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오의 정치만을 계속 그 증오와 갈등의 정치만을 지금 계속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혐오 정서를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혐오 정서를 원동력 삼아서 자기들은 계속 정치에 나가겠다는 거죠. 그게 구구 정당과 뭐가 틀리죠? 그런 지적이다. 네, 저는 구구 정당이죠. 이게 구구 국자. 그러니까 이게 공당이 아닌 거예요. 이런 목표는 공당으로서의 목표가 아닙니다. 정치가 상대방을 말살시키는 게 정치의 목적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예전에 무슨 우리가 아포칼립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원시 부족 사회에서 상대방 부족을 없앴을 때 자기 부족에 확장을 가져온다는, 영토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사회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조국 원장의 어떤 생각마저도 국힘을 영석으로 만들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층과 보수 진영의 지지층이 그렇게 극렬하게 0대 100으로 나눠질 만큼의 그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거의 5대 5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조금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좀 지지를 실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죠. 근데 그걸 아예 그냥 무시하고 국민의힘 영석으로 만들겠다. 현실 가능성도 없는 발언이고 그것이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이 영석이 되는 게 맞죠. 조국 원장의 목표가 당대표일 순 없잖아요. 그렇게는 당대표는 되겠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지금 야당 영석으로 만든다 정도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크게 통합을 시키기 위한 자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통합에 민주당만 있습니까? 진보 진영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반쪽짜리 대통령이 이제 무슨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온통 본인의 머릿속에는 대통령 되겠다는 꿈밖에 없겠지만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일선 후퇴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조국 원장 지금 무슨 개혁 지도부가 아니어서 이분은 사퇴 대상도 아니죠. 아닌데 누가 봐도 지금 이번 비대위에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으신데 그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 자당의 조국 혁신당의 무슨 교육원장인가 정책연구원 같은 원장인데 저는 거기서도 물러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은, 저는 좀 철저한 자숙을 통해서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나오실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2달 자숙. 네, 2달.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 검찰 개혁 이야기가 지금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당정청이 뭐 당과 그다음에 청와대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결국엔 당의 안대로 다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 검찰청은 결국 폐지가 되고요. 네. 중수청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검찰청 공수청이 돼버리고 중수청이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할 걸로 보였는데 중수청이 그러면 어느 소관부처 밑에 있을 건가에 대해서 결국에는 당이 이겼습니다. 행안부로 가게 됐죠. 네. 왜 검찰청 밑에 안 두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은? 그러니까 검찰청의 밑에 놔두게 되면 나중에라도 법무부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공소청이 법무부 지금은 산하의 공소청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수청이 왜 법무부 산하에 있으면 안 되냐. 네. 그러면 이것을 수사와 기소를 법무부 관할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언제고 다시 복원이 될 수가 있다. 다시 그래서 또 검찰청에 놔두고. 아예 수사 기능을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행안부로 보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대의 계약안이 될 것이다. 계약안이다. 네, 예. 정말 이건 혁신안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안입니다. 예.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과 국가가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수사를 누가 하냐의 문제,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조직 개편안에 의한다고 한다면 행안부 소속의 1차 수사기관이 전부 다 집합하게 되는 거예요. 국수본이 있죠. 국수본. 경찰이 있는 것이고 국수본이 있고 그다음에 중수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따로 있습니다만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는 전부 다 행안부 소속에 들어가거든요. 와우, 비대해지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양됐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모든 수사에 대한 내용들이 행안부에서 다 관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행안부 장관이 얼마나 그 권력이 비대해지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정부 여당이 추진을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해야만 어떤 검찰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검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범죄자 말고 또 있어요? 정치인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가 항상 이건 지금 몇 년째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 수사는 1%도 채 되지 않아요. 전체 그렇죠. 그 검찰에 대한 수사를 보면 99%는 대부분이 민생 사건이 정말 많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특수수사들. 그러니까 그 특수사가 정치 수사 말고 예를 들어 금융범죄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범죄라든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밀 산업 스파이라든지 이런 기밀 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수사를 누가 할 거예요? 국정원이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경찰이 그것을 다 한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수사들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 검찰이 사건을 캐비넷에 넣어놓고 종결을 시키지 않는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경찰은요, 캐비넷에 놓고 사건을 접수를 안 받습니다. 네. 이거는 그럼 경찰은 누가 제재할 거냐? 아니, 실제, 정말 변호사님도 워낙 이제 실무를 하시니까. 근데 경찰에 예를 들어서 횡령사건이 저도 간 게 있는데 3년째 경찰에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계속 그렇게 보안수사 요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물론 경찰도 사건 처리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그 수사 기록이 킥스라는 데에서 보면 이거 빨리 사건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시간이 쫓기다 보면 형식적으로 그냥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근데 그게 다시 보안수사 요구가 내려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수사가 미비하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안 수사 명령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검사 있다는 현실도 인정하고요. 있죠. 정치검찰이 했던 어떤 그 폐해도 인정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운동장에 쓰레기가 다 치웠어요. 근데 일부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못 치웠다고 지금 그 청소부한테 그냥 그 청소 도구를 뺏는 거예요. 운동장 폐쇄인 거죠. 네. 아예 뺏어서 그럼 너 앞으로 이거 청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 나머지 그 많은 것들 다 처리하던 청소부는 이제 누가 청소하냐 이 말이에요. 그 청소를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근데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 눈에 너무나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바닷가에 서 있는데 큰 해일이 여기를 덮친다는 게 눈앞에 너무나 보이는데 이 해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지금의 조직 개편안이 뭐 일단 시행을 하자. 이것도 좀 솔직히 말하면 정치 논리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대로 추석 때 검찰청 폐지됐다는 소식을 뭐 알려드리겠다. 희소식도 아닌데 그걸 굳이 그때 알려야 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처리 시한도 9월 25일로 날짜를 막 못 박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근데 나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실마저도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검찰청을 빨리 없애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내용을 보면 저번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 행안부 소속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수박 소리 듣고 그다음 당내 적극적인 지지층의 어떤 비판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한 발 뒤로 뺐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뭐 행안부 소속으로 하지 말자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바로 수박 소리, 왕수박 소리 듣고 너는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럼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다음부터 후원금이 끊겨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 유튜브에 못 나가요. 섭외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런 행안부 소속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아닌 당위를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므로서 저는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런 강성 지지층의 요구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놓으면 이게 회복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이런 체제를 보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을 해체했단 말이에요. 그 해경이 해체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해경 필요해요. 진짜로 실제적으로 보면 저도 해경 사건 예전에 해경 자문 변호사도 많이 해보고 해경 사건도 많이 해봤으면 특수 분야예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정말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필요성이 생기니까 다시 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그 1차 수사경위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게 된다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 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정치 경찰은 없을까요? 정치 경찰이 없으리란 보장을 어떻게 하죠? 오히려 외부 외압에 더 취약한 존재는 경찰이라는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진짜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검사는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변호사라도 하면 돼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옮겨 다녀요. 그리고 순환근무제를 하죠. 지역에. 부장검사는 1년에 한 번 옮겨 다니고요. 근데 경찰은 순환근무제가 없다니까요. 대부분 첫 발령지에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간부가 되고 총경이 되고 그 지역 내에서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거란 말이에요. 원래 검찰청 자체가 왜 생겼는데요? 경찰에 대한 권력을 그렇죠. 견제하기 위해서 너무 인권 탄압을 해서 안 되겠다. 그렇죠.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의 권력이 그때부터 좀 세진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된다면 나중에 1987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박처장. 네. 거기에 보면 그 하정우 배우가 검사 역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에 부검에 대한 그걸 가지고 오면서 대공 사건입니다. 도장 찍으십시오, 검사님. 이러면서 대공수사 요원들이 와가지고 그걸 결재를 강요를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예요. 이거 수사 다 된 겁니다. 그냥 기소하세요. 이거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해왔으니까 기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그걸 지게검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냥 기록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게검사.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검사들 어떻게 공소유지를 해요? 사건 내용도 모르는데. 그 사건에 대한 지금은 물론 공판과 수사검사가 나눠져는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검찰청에 있으면서 그걸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수사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면서 공판을 유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공판검사 이제 다들 공판검사가 되겠죠. 공소 유지하는 검사가 되겠죠. 기소를 하고. 그럼 이거에 대한 폐해를 누가 막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나 정부에서는 일단 검찰청 없애놓고 나머지 후속 보완 대책을 1년 동안 유예 기간 동안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럴 거 할 거면 선호가 바뀐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보안 수사권도 폐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건 저는 진짜 모르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저는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지금 개편안을 하더라도 보안 수사 요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사 지휘권이 있었어요. 근데 수사 지휘권도 없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보안수사 지휘도 아니에요. 지휘란 말이 거북스럽다. 상하관계가 아닌데. 그래서 지휘도 아니에요. 보안수사 요구권이에요. 그리고 실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경찰의 수사 능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찰들이 그렇게 수사 능력이 배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더 저는 조금 전문적으로 배양을 시키면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잔금 잔치가 2개면 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제발 정부에서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 한 줌의 강성 지지층의 말만 듣지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좀 수용 좀 했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렇죠. 네, 정말 왜 이렇게 가는지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강론에 대한 이해 하나도 없이 총론을 하나만 갖고 밀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이념 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론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냐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검찰청 그대로 놔두고 그냥 민주당 관련 수사기관에서 할 수 없다라고 그냥 입법을 하면 되겠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더 폐해가 적을 것 같아요. 솔직해라. 네. 아니 차라리 그 국민들의 피해를 안 입잖아요. 차라리 민주당에 대한 사건을 하지 말아라. 차라리 입법을 하면 되지 않나요? 차라리 새로운 체포 불구속의 그 권한을 특권을 만들어라. 민주당.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니까요.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 지금 하고 있는 안은 그러면 이게 수사 조직이 개편이 되면요,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개편돼가지고 정착하는데 시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 비근한 애가 공수처예요. 공수처 지금 만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작동은 물론이거니와 네.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됐죠. 지난 유일한 구속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사건이 유일한 거였어요. 그리고 취소됐어요. 네, 그리고 취소되고. 이런 기관을 뭐 하려고 만드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안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네. 동의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간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또 이해 안 가는 게 지금 검찰만 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사법부마저도 지금 적으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이야기에,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에 이어서 결국에는 인정을 했죠. 대법관 26명으로 증언한다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위헌적인 소지가 너무 많은 게, 대법관의 수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요. 근데 대법원의 반대로 그게 어떤 진영에서라든지 계속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늘려야 된다는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확 늘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대법관을 우리가 뽑을 때 항상 뭐 진보 성향이냐 중도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 이걸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은 그런 성향을, 정치 성향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들어맞게끔 그 추천자도 나누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대법원 추천 이렇게 나누고 있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추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6명으로 지금보다 12명, 14명에서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1명 빼고 13명에서 또 13명을 지금 더 뽑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성향이라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확장되는 안에 보면 이 12명을 더 뽑는다는 안에서는 지금 오히려 정치권에서 입김을 더 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리스트도 만들어진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확정안이 나왔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대법관의 임기제, 대법원장의 임기제를 통해서 이것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입맛에 맞게끔 할 수 없도록 맞춰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법관 임기제를 뭐 6년이라든지 이렇게 해놓은 이유도 다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12명의 재판관을 증언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견제와 균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관 전원 합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리도 없지만, 대법관 전원 합의체가 열린다고 치더라도 한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과반이 넘어버린다고 한다면 나머지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국회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100년 동안 앞으로 할 건가요? 이건 누가 봐도 어느 한 진영이 독재를 일방적으로 하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저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진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든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든 거기에 대한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다음에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걸 계속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개혁안들이, 개혁안도 아니다 말이야. 이러한 입법안들이 독재를 하기 너무 좋은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수 진영으로 바꿨을 때, 그럼 보수 진영이 이렇게 또 운영을 할 때 민주당은,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할 거예요? 또 고치려고 하겠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진영이 이 구조를 가져갔었을 때 너무 일방적인 폭주를 하기 너무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입법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불편하지만 그럼요. 견제를 위해서 참아왔던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걸 없애는 거죠. 네. 그 근간을 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구조 자체가 안 된다. 이게 이런 구조가 되면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하기 좋죠. 다 말 잘 듣게 돼 있으니까. 그럼 보수 진영 넘어갔을 때는. 그럼 그 사람들 마음대로 또 이제 행안부에 1차 수사경에 있고 이거 다 했을 때 그때 민주당도 이거에 따를 건가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주장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네. 정말 저도 너무너무 걱정이 됩니다. 딱 정말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 그 책에 뭐 보셨겠지만 네. 남미의 독재 정권들이 들어서자마자 하는 게 대법관. 네. 아니 그 트럼프도 했어요. 트럼프도. 비일비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사법부가 저는 항상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정권이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도 오류가 있고 많은 오류가 있고 거기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류 가능성이 제일 적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조직마저도 정치권의 입김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26년 징역까지 좋다. 그래 대법관들 일이 너무 과부하돼서 그렇다. 좋다. 그러면 그 실질도 갖춰야 되는데 실질은 결국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보다 뽑는 거. 그게 진짜 문제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일이었죠. 미국 이민당국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알고 봤더니 몇 달간 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우리 국민 400여 명을 체포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와중 벌어졌다는 점이 정말 충격적인데 이 실용 외교 어떻게 되는 거고 한미 동맹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위원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뵈니까 좀 좋네요. 2주 만에. 2주. 그러니까 일주일 건너뛰고 만나. 네. 저 감사합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앞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이 민주주의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 변호사가 해줬거든요. 여기 관련돼서 더 추가로 해줄 얘기가 있다고요. 맥락이 좀 있는데 네. 민주당이 2019년에 중국 공산당의 당교, 그러니까 스쿨 오브 파티, 공산당 학교에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좀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구조개혁이라고 나오는 것들의 방향이 잠깐만 정말 죄송한데 민주연구원이 누구랑 업무 협약을 맺어요? 중국 공산당 학교, 그러니까 공산당의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당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조직이 엄청 크잖아요. 이거 팩트죠. 신입 당원들을 교육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당교라고 하는데 거기랑 업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울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걔네한테 뭘 배워? 이상하죠.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다 하나같이 민주주의랑은 거리가 먼 방향의 정책을 내밀고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에 모든 걸 다 몰아주고 있잖아요. 행안부 특히 경찰한테 모든 걸 다 몰아주고 있죠. 근데 중국의 공안이 진짜 무시무시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찰을 중국 공안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공안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공안의 제일 권력이, 무서워죠, 공안 얘를. 중국 공안의 권력이 진짜 어마무시하고 지금 중국 형사체제도 따라가고 있는 게 중국에서는 변호사를 내가 피의자가 되면 변호사를 2번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경찰한테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유치장에 있을 때 그때 보석으로 풀려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형사 절차가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나를 보석으로 빼줄 변호사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지역 경찰들과의 관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은 변호사지만 딜러, 브로커예요. 이 형사 브로커를 한번 고용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재판 절차로 넘어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검찰을 상대할 법률 변호사를 또 고용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개혁 한답시고 해놓은 제도의 방향성을 보면은 경찰이 사건을 받았을 때 사건이 어디로 흘러갈지 오리무중의 상태를 만들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어디 이의 신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러면은 변호사의 탈을 쓴 법조 브로커들이 활개치는, 우리가 미드 같은 거에서나 봐왔던 부패하고 더럽고 타락한 변호사가 경찰이랑 짬짬이 붙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뭐 범죄를 당했건 뭐건 아무런 답도 없고, 돈 있는 놈은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 이런 다음 명함 한 장 딱 던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나가시라는데요, 이런 말 나오는 그려져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인과관계가 있다,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취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들어본 것도 아니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2019년에 그런 협약을 맺은 다음부터 민주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방향이나 특히 사회 구조개혁의 방향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랑은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 정반대로 행정부에 몰빵해주고 그 행정부를 특정한 정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일당 체제. 일당 체제라고 하죠, 한마디로.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이 좀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 용어 호도 아닌가요? 검찰도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이 그렇게 눈에 띄는 사건을 저지르는 거는 어디까지나 정치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다고 뭐 방탄국회를 벌이거나 뭐 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요리조리 잘 빼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할 때, 근데 저인망식 수사는 전 당해보지 않았지만 수사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해요. 모두가 다 당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당하면은 내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해요, 원래. 그리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물론 없는 죄를 만들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 내가 도둑이에요. 내가 볼펜 하나 훔쳤어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이놈은 볼펜을 자기가 훔쳐서 쓴 것뿐만 아니라 볼펜을 훔쳐가지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도죄뿐 아니라 작물 취득죄랑 이런 걸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가 이거 한 번만 훔쳤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야 범죄자들이 겁이 나서 범죄를 안 저지르고 우리 평범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네가 1%의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노 의원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듣지 못한 신선한 해석을 항상 주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구금 당시 영상은 저는 보고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산업 현장의 최대 숙련자들입니다. 최대 숙련자들이고, 우리 동맹국에 그 공장 지으러 간 그냥 평범하게 산 임직원들이잖아요. 무슨 마약 수송하는 사람들 작전하듯이 뭐 쇠구랑에 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게다가 심지어 잘했다는 듯이 자랑하다는 듯이 미국에서 먼저 그걸 영상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지금 미국도 권력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제 수사권을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국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민국이 지금 트럼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그 마가 지지자들의 열성이 다 이민국 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고 때리고 쫓아내고 굴비엮듯이 엮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소해서 만약에 무죄 때리면은 야 우리 대법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다시 앉혀 특별재판부 만들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거를
예, 일단은 그래서 좀 미국을 강하게 규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 물론 뭐 비자가 뭐 잘못됐고 뭐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이런 거예요. 우리 식당에 미국이 트럼프가 거기 한국 식당이죠? 뭐 이러면서 뭐 돌솥 비빔밥이랑 뭐랑 해가지고 30분 안에 메뉴 가져와 이랬어요. 그럼 주방에서 미친 듯이 막 요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 타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니까 야 니네 과속했어. 어머나.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가 공장을 빨리 만들어 달래며. 공장을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아니 현지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그걸 뭐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천년에 그걸 만듭니까? 게다가 외국어로? 게다가 뭐 그 공장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게 다 손기술이잖아요. 가르쳐서 돼요? 제가 비용은 어쩔 거고 예, 그렇죠. 공기 맞추려면 비용이 얼마나 더 그러니까 비용도 한없이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의 요구는 굉장히 윗선 관리자들만 좋은 비자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밑에 애들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라 이건데 그러면은 니네 기술을 우리한테 내놔라 뭐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게다가 그냥 줄 수는 없죠.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결정적으로 그럴 거면은 시간을 뭐 한 10년 20년 줘가지고 아예 그냥 미국의 산업을 개선을 시켜달라. 마치 한국군이 너무 수준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미군 고문관이 와가지고 고문관 한두 명 와가지고 막 처음부터 이제 그 상급 장교부터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예 체계를 만들어 줬잖아요. 한국에 산업 고문관을 파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당연히 해주죠. 기꺼이 해주죠. 자부심을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당장 공장을 만들어달라. 당장 굴러갈 수 있게 해달라. 그쵸. 아니 공장이 또 만들기만 하면 그냥 굴러갑니까?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엔지니어는 또 어떻게 해요? 거기 엔지니어는 또 뭐 현지인 채용해서 언제 교육시켜요? 자기네가 급속 배달, 신속 배달을 요구해놓고 신속 배달하러 가는 길에 과속했다고 지금 막 그냥 딱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막 차 들이받으면서 막 체포작전했다 하면서 과속범을 잡았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동맹 아니고 떠나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혼자 멋져 보이는 정상회담 한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저는 더 규탄하고 싶은 사람이 강훈식 비서실장. 예. 아니 나중에 막 사진 공개해가지고 막 자기가 셀카 이렇게 찍고 있는 사진에다가 심지어 트럼프가 여기 있는데 이재명이 가운데 있고 자기가 옆에서 막 이러고 그 덕 페이스라고 하죠. 그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입술 내밀고 있는 거. 그런 표정으로 얼굴 들이미고 세상에 무슨 비서실장이 자기 얼굴 들이미는 비서실장이 어딨어요. 우리가 정치에 어지간히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노무현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알았습니까?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얼굴 몰랐잖아요. 잘. 왜냐? 비서실장은 원래 그런 거예요. 티가 안 나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근데 자기 얼굴 신나게 들이미는 그 비서실장이 또 지금 여론 나빠지니까 갑자기 야 우리 다 해결했고 이제 행정 절차만 남았어 그러죠. 그거 저는 높은 확률로 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뻥은 아니고 예. 그냥 행정 절차 자체가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아니 그러면 늦게 풀려나는 거예요? 바로 예, 저는 바로 안 풀려날 거라고 생각해요. 노동자들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워딩 자체가 그렇잖아요. 행정 절차만 남았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곤란한 게 행정 절차고 미국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 절차에서 일을 비비 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행정 절차에서 서명이 안 돼갖고는 지금 발령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발효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런 핑계로 네. 마치 뭐 한 것처럼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저는 조속한 귀환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심지어 미국 대사도 없죠 지금. 미국 대사도 없네. 예. 아니 미국 대사를 그 전 정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굳이 자르고 영어 잘하고 멋들어진 헤어스타일과 뭐 이렇게 뽐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지금 앉혀놨죠. 근데 미국에서 강경화에 대한 아그레망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안 나왔어요. 예. 지금 조현 외무부 장관만 달려갈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 국민 400명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겁니다. 허공도 아니죠. 감옥에 gat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죠. 이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제가 잘 아는 기자 한 명은 그 구치소 스케치 찍으러 갔다가 감금됐어요. 진짜요? 1시간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다시 찾아오면 당신 구속한다. 예, 기자 예. 취소다라는 법도 풀려났습니다. 그 예. 정도로 지금
아니, 왜, 우리가 뭘 그리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마약을 보내서 뭘 했어?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민국이 너무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를 적당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통제를 안 하고 오히려 약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왜 법을 어기고 그래 뭐 이러시는 분들도 정말 좀 상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해보셔라. 여러분들을 그 동네 경찰이 괴롭히려고 하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아온 것 같아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을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아니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법을 지켜야지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와요. 아니 이렇게까지 동맹이 할 일이냐, 너무한다. 그러면 이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느냐.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끄떡도 안 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역시나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도 지지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잘 하면서 자기 지지층의 기반을 넓혀 나가느냐 요 게임이거든 결국은. 근데 문제는 지금은 중간 선거가 또 코앞에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가 아직 좋아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막 올라가고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주가 상승의 혜택 같은 거 못 보는 사람들이 트럼프, 그러니까 그 힐빌리 분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관계로 이 사람들이 기분 나쁠 만한 걸 할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네요. 상상적으로 기분 좋을 만한 거. 야, 우리는 외국인을 쫓아냈다. 우리는 한국 놈들이 지금 돈 많이 벌고 막 그런다고 깝치는데 우리 이들 다 뺏어가는데 혼을 내줬다. 뭐 이러면서 이게 기분 좋아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아니 우리 대의민주주의 끝이 이건가요? 나는 그게 요즘 가장 절망스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의 뜻을 100%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독재로 굉장히 쉽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양한 종류의 엘리트들이 서로의 입장과 뭐 포지션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말하자면 엘리트들이 좀 너무 과하게 자기들끼리만 놀다 보니까 이제 민심의 이반이 크게 벌어졌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업보를 맞고 있는데 그 업보를 우리까지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마취라는 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미국 행정 절차는 우리처럼 빠르지 않으며 세워라 내워라. 알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요. 그래놓고서 지금 또 그 말 한마디 띡 던져놓고 이제 다 해결됐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족들도 가족들이고 당연히 본인 가장 고통스러운 건 본인 그 다음에 가족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그분들이 굉장히 너무 열악하대요. 환경도 지금. 굉장히 탁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없음으로써 안 돌아가게 될 국내의 여러 가지 예정돼 있었던 일들. 아니 강훈숙 비서실장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 측에 오해를 자기가 나서서 한라인을 가동시켜서 불식시켰다 얼마나 홍보했어요. 그 한라인 왜 가동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까불어도 문제인데 비서실장이 까불고 있으니까 이거 완전 나락골이 당나라군데 뭐 이런 그러니까 나락골이 정말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말에 진짜 막 대통령이 아무것도 통제 못하고 있을 때나 벌어질 법한 일이 지금 100일 아직 지났죠. 취임한 지 100일 아직도 100일도 안 지났는데 11일이 100일입니다. 예. 100일도 안 된 정권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교류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사실 거의 최악의 사건 중 하나거든요. 진짜 최악이에요. 아니 그 강화도 사건 뭐 이런 거 그때는 이제 뭐 군대랑 군대가 충돌한 거기도 하고 뭐 너무 옛날이지만 아니 미국의 한국인이 이렇게 옛날 고종시대에 어느 순간 언제 거의 비슷한 규모로 한국인한테 이렇게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의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문제예요. 지금 대미 투자에 뛰어든 한국 기업들의 파견 비자 문제 이제 어떡할 거예요? 불안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어떻게 미국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이걸 핑계로 뭐 비자가 다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침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것까진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 쏟아지는 비난과 압박을 정부가 막아줘야 기업이 침대 축구를 할 수가 있죠.
친일 촉구를 쓰고 이제 비자를 조금 이제 다른 이렇게 어렵게 얻게 할 것이냐, 다른 외교력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비자는 절대적으로 적으면 우리가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비자를 애초에 안 주고자 하는 게 미국의 지금 기조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비자는 안 주는데 와서 일은 해라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안 알려줄 건데 나한테 연락해 뭐 이러는 거잖아요. 돈만 보내고 우리 사람 써. 그렇죠. 뭐 그런 종류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을 때 그걸 막아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서명용 펜을 바쳤다고 막 으쓱으쓱하는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서실장의 역할은 더더욱 아니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쓴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에 가야 될 부담을 막아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아유 한국 기업 여기 있습니다. 한국 공장 여기 있습니다.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와 놓고 잘했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강릉 시장이나 욕하고 왔고 아니 그건 비가 안 오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가 안 와가지고 벌어지는 일인데 그거를 지자체장이나 두들겨 패고 있고 이게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무슨 주지사 내지는 중국의 무슨 그러니까 스스로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수반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미국 주지사라든가 중국의 무슨 성의 누구라고 할까요? 성을 대표하는 사람? 이 정도 어떤 그런 속국의 마인드, 변방의 마인드, 기껏해야 도지사적인 마인드로 지금 계속 있는 거다. 그러니까 좀 쓴소리는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좀 사고를 넓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훨씬 주체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잠깐 이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중국의 전승절 지난주 내내 이슈였는데 앞서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전술적 참석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주신 바도 있고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한 장면도 눈길을 끌었는데 최근 칼럼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다진 한미일 공조를 우 의장이 위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겠어요? 우 의장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했던 워딩 중에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우애를 증진시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의 우애를 증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 뭘까요? 아니 중국은 지금 궁금해서. 아니 중국은 옛날에 이제 저기 왜 그렇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 보낸 거 말고는 우리를 도와준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전쟁에서. 그전에 공격만 해왔죠. 그렇죠. 계속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뭐 이렇게 조공받아가고 청일 전쟁 때도 뭐 어쨌거나 계속 다 그런 식이었잖아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6.25 때는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우리를 침략한 나라죠. 근데 우리가 중국의 전승절에 가서 웬 공동의 역사적 경험이냐? 라고 하면은 민주당 분들의 그 사고방식. 우리가 뭔가 만주벌판과 중원에서 항일투쟁을 막 했는데 거기서 중국이 우리랑 같이 싸워줬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약간 역사 판타지를 투영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전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이게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의 서열 넘버 3예요. 근데 서열 넘버 3이신 분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뭐 한미일 동맹 뭐 공조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국회의장은 거기 가가지고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던 역사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라고 중국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발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얼마나 중국이란 나라와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당과 그 이상한 지배 구조에 대해서 전혀 비판의식이 없다. 첫째. 없는 정도를 떠나서 공산당을 모델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리적 뭔가 심리적 공조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마치 보아뱀 속 코끼리를 보듯이 냉정한 눈으로 봐주셨는데 잠깐 의전 서열 2위라고 합니다. 2위. 저는 3위라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와,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네요. 공동의 역사적.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뭘 했냐고요, 우리가. 우리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건 중국이 교역도 많이 하고 뭐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니까 공동의 경제적 경험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웃는 낯으로 대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대체로 다 독재 국가들이에요. 거기 보면 막 캄보디아의 독재자 뭐 이런 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우원식 기장이 막 웃으면서 악수하고 막 이런 장면 다 찍혔단 말이에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자국민을 이렇게 뭐 괴롭히고 경제 발전이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도 없고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어 이러는 민주 국가의 국회의장이 정당 이름도 민주당이었던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가서 그러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막 지금 이 400명 구금 사태 자체가 한국이 전승전에 참석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붙이기에는 그건 뭐 증거는 없으니까. 아니 근데 내사를 몇 달 전부터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내사를 아직 가지고 있다가 터뜨렸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믿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믿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억울해하기에는 너무 막 나가는 짓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다.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지켜보고 있고 지금 물론 우리 정부가 잘못해서 구금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로 그건 미국 정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한 요구를 일단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가 뭘 잘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특히 지금 정부 위에 정당이 있잖아요. 정부 위에 정당이 있네요. 예, 정부 위에 정당이 있는데 이게 모든 공산국가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사법부 위에 정당이 있고요. 지금 검찰 위에 정당이 있고요. 북한도 북한 헌법에도 아예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당이군요. 예, 그러니까 정당 정치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정당이라는 게 국가 전체의 시스템 하에서 작동하는 기구일 때 유의미한 것이지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인물 등등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정당이 국가 기구 위에 국가라는 전체 시스템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그게 독재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건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후의 독재가 그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답답한데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야기 지금 총 지도부가 결국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이 났습니다. 이 좀 사안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조국 혁신당이 어디로 가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말하자면 이게 도로 문재인 당이냐 아니면 조국이 그러니까 얼굴 맞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위원장 본인조차도 자신이 얼굴 마담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내지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 조국 본인까지 포함해서 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데 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데 지금 이분들이 조국을 버리네 마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조국을 버리네 마네. 아니 뭐 지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치단결해가지고 조국을 옹위하는 식으로 쫙 모여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지금 논의가 막 4분 5열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 자체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엄청난 거물이 아니라 그냥 얼굴 마담으로 소환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 성비위 사건을 내부에서 은폐하고 다른 쪽으로 튀고 하는 것을 다 조율한 사람이 따로 있다. 뭐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 현 원장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은 얼굴 마담에 불과했을 것이다라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쓰이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잘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영민하신 분이면 애초에 정치에 뛰어들지를 않았거나 했으면 훨씬 잘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굴러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전 여기서 사실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성비위 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왜곡입니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니 이거는 언어 성폭력 그리고 신체적 성폭력 미수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성비위라니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성폭력이에요. 언어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육체적으로 성폭력을 뭐 이렇게 어깨동무를 했다는 둥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거기까지가 성폭력이냐 아니냐는 약간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언어 성폭력
어쨌거나 성폭력의 일종이지 이거를 성비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왜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뭐 피해 호소인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폭력 피해자를 누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자칭 진보 진영에서 피해 호소인 뭐 이런 말을 쓰기 시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른 정당에서 보수 정당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은 성폭력이라고 난리를 쳤을 인간들이 성비위 사건 이러면서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약간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다. 예, 그러니까 단어를 왜곡해서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비위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좀 비위 상할 일이 있었나 보네 뭐 이러고 말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인 정당, 통상적인 사회 조직 내에서 용서가 되기 어려운 성폭력이 벌어진 건데 그거를 성비위? 말장난입니다. 그거는 약간 그거는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이라고 불리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90년대 이후로 이제 쭉 페미니즘이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옛날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희롱이라는 말 지금 누가 쓰나요? 안 쓰죠. 여기 저기 부총장이 썩 써요. 성희롱은 범죄는 아닙니다. 했다가 옷 벗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안 쓰이게 된 이유 자체가 물론 성폭력이라는 말을 쓰면 그게 피해자 본인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 사태의 중요성을 희롱이라는 장난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희석해버린다. 왜곡해버린다. 이런 비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희롱이라는 말은 추방하고 대신에 언어적 성폭력 뭐 이렇게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퇴행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군사독재 정권 시절과 군사독재 시절 끝난 직후에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의 분위기가 퍼지지 않았던 그 시절 자기네가 청춘이었던 그 시절 수준으로 사회를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진보를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퇴행을 시켜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언제나 진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들보다 사회가 앞서 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네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왜냐면 내가 진보해야 되니까. 근데 나이를 먹으면 내가 보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나보다 빨리 변하니까. 나이가 늦게 쫓아가죠. 예,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기네가 진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다 퇴행시키고 있고, 심지어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나라 조직을 독재국가 비슷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민주투사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영원히 민주투사하고 싶으니까 나라는 이미 민주화가 된 지 오랜데 나라를 도로 독재국가로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20, 30대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진보가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꼰대인 그 20, 30대 퇴보죠. 극우라고 욕하네요. 퇴보들입니다. 퇴보들. 비난했더니 20, 30대가 극우래요. 아니 보수는 적어도 제자리에 가만히는 있잖아요. 이분들은 거꾸로 가잖아요. 인정해요. 우린 뒤에 있다. 기존 가치를 중시한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작정하고 뒤로 간다는 점에서 진보가 아니라 퇴보다. 퇴보 세력들이다. 진보가 아니다. 퇴보다. 아주 강력한 한방 날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PD가 웃고 있습니다. 썸네일 나왔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97일 만인 오늘 오후죠. 제1야당 대표와 1대1 회동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등의 압박에 내몰린 상황에서 이번 회동으로 무언가 풀 수 있을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과연 장동혁 대표가 어떤 카드를 내밀지, 그리고 과연 정청래 대표는 악수를 할 것인지 여러 현안들이 있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 저희 조회수 제조기죠. 배종창 소장님과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오찬을 함께 합니다. 의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특검 수사,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노란 봉투법 등 지금 뭐 야당 대표로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검찰청 개혁 등등. 오늘 최대 쟁점은 뭐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최대 쟁점은 특검 수사겠죠. 이제 특검 수사. 국민의힘을 0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구나. 그게 사실은 제일 큰 쟁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벌써 몇명 걸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달라졌다 이거죠. 대선 후보일 때는 분명히 내란 수사나 하지만 이게 무슨 정치 보복까지는 안 간다. 그러면 그 내란 수사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특검을 연장한다는 게 더 정치적으로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란 특별재판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맛대로 다 재판해서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끔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정치법원이나 뭐 아니 임 앵커도 법조인이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예 지금 차지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말이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국회로 부른 증인들은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너무 지나친 걸 기대했는지는 모르죠.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가지 마.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 동부지검장한테 까여도 가만히 있잖아요. 유문정 검사장한테. 예. 차동석 이야기가 나와도 가만히 있잖아요. 최규진은 뭐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은 별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만 올라가는 이유는 대통령이 계속해서 전광판을 보면서 지지율 득점 포인트를 계속 뿅뿅뿅뿅뿅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악역은 다 민주당이 맡기고. 그렇죠. 악역은 다 민주당이 해라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로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대통령은 껄끄러운 이야기는 아예 응답을 안 하잖아요. 응답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응답 안 하죠. 노란봉투법 응답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더 센 상법 응답 안 하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나라에서는 대한민국만 놓고 봤을 때 대통령이 말 안 한다고 왜 말해? 왜 말 안 해? 말해.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란 특검법 한없이 연장되고 이제 180일 더 연장돼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온갖 별건 수사 다 하고 있어요. 내란하고 이미 관련이 없어져 버린 느낌이에요.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권력을 잡았으니까 때려잡는 거죠. 때려잡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때려잡든 안 잡든 그게 국익에 또는 국력에 또는 국민들의 통합에 도움이 되면 오케이일 거예요. 왜? 우리 적폐청산도 얼마나 후유증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민주당 지지층만 국민이고 보수층들은 국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엄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그것과 나를 지지하지 않아? 그럼 완전히 끊어내줄게. 니들은 국민도 아니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에 대해서 그것에 호응하는 정치를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왜냐면 뭐 그게 정치일 수 있으니까 정치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선이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십시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개팍해요. 하지만 지금 미국 민주당 다 때려잡는다고 이렇게 막 나서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트럼프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이익을 많이 올리는 나라 수출해서 그런 나라들 때려잡겠다 그거잖아요. 국민들 때려잡지 않아요. 불법 이민자. 미국 국민들은 더 대우해줘요. 미국 영주권 받으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72억. 500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72억. 그러니까 철저히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거기에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완전히 반쪽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뒤에, 5년 뒤에, 20년 뒤에 이 묵은 감정이 괜찮겠어요? 적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 내부에서 우리 국민들끼리 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합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민선 변호사하고 이민선 앵커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맞부딪힐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가 돼요? 저 사람은 적군, 아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냥 다 같은 우리 국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내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응답이 올까요? 응답은 안 와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저는 예상이 돼요.
오늘 회담은 무의미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방선거만 보고 저는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분노합시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똑같다. 이 대화가 똑같이 오늘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많은 분들이 와, 배추도사 뭐야? 당신 뭐야 도대체? 당신 존재가 뭐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상 무의미한 회동일 거다. 그런데도 이거를 받아들인 이 대통령의 계산은 무엇일까요? 일단 받아들이는 예. 이 대통령요? 예.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대통령은 득점 포인트를 다 노리는 거예요. 봐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안 만난다고 그렇게 하더니 생고집을 부리는데 봐라. 97만. 이재명 대통령은 다 만나지 않냐. 이렇게 만납니다. 네. 이렇게 만나는 유일한 대통령. 실용주의 대통령은 대통령. 실용외교, 실용정치,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지지율이 왜 올라가느냐. 전광판을 딱 보면서 착착착착 해서 지지율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율은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 했는데도 일절 이야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딱 공식대로. 그렇죠. 그럼 악역을 맡고 있는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이번에 장동혁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죠. 아, 또 왜냐? 예. 정청래 대표는 악역을 잘 수행해야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악역 배우가 드라마에 나왔는데 순둥이 역할을 해.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악역이 딱 나와서 내 말이야 이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러면 이 사람한테 악역 연기 빛난다. 이 사람은 나무 조연상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나무 조연상이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연상에 만족할까요? 조연이 주연되는 거예요. 조연상에 만족할까요? 조연이 주연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입법을 최선도에서 이끌면서 거침없는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당정간의 엇박자가 좀 노출이 되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정에서 워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덩이 서둘 필요가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재명 정청래가 쌈박질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는 분석의 분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봤을 때 이 친구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대통령이에요. 당대표가 아니라 당대표 할아버지라도 당대표 고조 할아버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처단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여전히 굿캅 배드캅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의심할 수도 있어. 뭐 명청 교체기에 갈등 아니냐? 에이, 갈등을 빚으면 그걸 이 서슬퍼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살려두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마구마구 뛰어다니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국화,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런 것도 대통령이 뭔가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 우리 정청래 대표가 결정했어. 조금 순둥이 역할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하는 듯 하다가 바로 임원정 검사장한테 철퇴를 맞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인 거 보고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임원정 검사장이 탁 쳐주니까 그냥 오적이다.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나는 오적이 아니잖아. 오적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 법무부 장관은 항상 정 법무부 장관 보죠. 정 법무부 장관은 국합 배드캅 가운데 있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게 예.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당의 뜻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국정에만 강릉 가뭄에만 신경 쓸 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 반론을 제기하자면은
어느 사람이 심지어 우리마저도 토론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심지어 대통령이 취임 100일도 안 됐는데 당에 밀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반길 것이며 2번 정말 그 정청래 대표의 뜻이 본인의 뜻이라면은 그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어야죠. 온건한 사람을 왜 법무부 장관에 앉혀요? 당에 밀리는 모습 보이라고? 이게 임윤선 앵커가 여전히 순진한 거예요. 네. 제가 순둥이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가요 임기 이제 3개월 됐다고 이제 기자회견 하잖아요. 대통령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짜 센 사람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밀려요. 그러면 우리가 밀리 오래 오는 거죠.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밀리는 나 게 어디선가 피식 소리가 들렸어. 아니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정치 공학을 아셔야 돼요. 원래 정말 노련한 사람은 일부러 밀려. 싸움할 때. 우리가 펜싱할 때도 밀리잖아요. 찔러야 될 때 찔러버린다고. 이게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청래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통제불능이잖아요. 일단 청문회부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싸움닭이 돼야 돼. 싸움닭 정청래로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얌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고민은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인상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평론가들도 마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마치 이제 이 순둥이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진짜 요즘 점점 앞으로 이렇게 나오던데요. 뭔가 그러니까요. 고민이 많으신지. 고민이 많죠. 얼마나 고민도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원래 되게 하기 싫어했대요. 내가 그렇죠. 이래서 안 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죠. 한번 하면 좋아. 나도 시켜주면 해요. 그 약간 윤호중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살짝 법무부 장관의 내부에서 서열이 밀리는지 뒤에 걷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권력 다 가져가는데. 제일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윤호중 장관에 대해서도 예. 윤호중 장관이 뭔가 지금 여러 다선 의원을 하면서 뭔가 좀 뾰족하게 나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했고 육선인가 그런데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드디어 김호중이 아니고 윤호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인지도가 해. 김호중이 자꾸 밀리긴 하네요. 그 잠깐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너무 뾰족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찬물이 확 끼얹어진 느낌입니다. 지금 이 이민국 단속 문제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죠. 예. 제가 첫 번째 이제 이명박께 여쭤보게 또 강적들 할 테니까 참 강적들은 날 안 부르네. 저한테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봐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한미 정상회담도 하기 애했다 그러고 수잔 와일스하고 한 라인이 개통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동차 관세 15% 됐어요? 아니 아직 25%예요. 아니 일본은 됐잖아요. 왜 이거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다 됐다 그랬잖아요. 사인을 안 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타결이 된 게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잖아요. 외교부 장관 불러다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타결됐냐? 답 못한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로 비자 문제로 외교부 장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칫 어떤 형식이 될 수 있습니까? 이른바 땡땡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땡땡 훈련. 땡개 훈련. 땡땡 훈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길들이기.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다 합의가 됐고 잘 됐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거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빨리 정리하든지 이 사람들 그 이야기 주장하잖아. 아니,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무슨 체류 연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미국인 300명을 우리가 가둬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미국인 300명을 우리가 가두면. 나는 핵잠수함이 뜰 것 같아요. 저는 상상하기 싫어요. 예. 상상하기 싫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경고. 지지율에 굉장히 예민하고
영민하다고 이 대통령이 근데- 그랬다고 했는데 실수를 하셨어요. 영화관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찍혀 올렸습니다. 실수를 하네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영화관에 지금 갈 일입니까? 아니 뭐 영화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지금 약속된 것이었으니까 지금 사전에. 시국이 네. 영화관을 갈 시국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로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확정된 날 노래방을 가잖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런 날 누가 노래방을 갑니까? 조국 전 대표는 안 갔죠. 그 당직자들이 간 거죠. 그래서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분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황현선 사무총장이 이럴 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른 팀 많이 분노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럴 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는 이럴 때 분노고 사실은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지금 유튜브에서는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제가 차마 우리 유튜브에서는 그 이야기를 안 할게요. 앞서서 했어요. 김 씨, 했어요. 신모 씨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엄벌에 처해야죠. 황현선 사무총장이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아니 당직자들 황현선 사무총장이 여성 아닙니까?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네네. 네. 남자인데 이제 어떻게 당직자들이 당 대표가 2년 현이 확정된 날 노래방 갈 수가 있느냐 전부 다시 조사해라라고 분노를 뒤늦게 했거든요. 이미 그렇죠. 다 알려진 이후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심각한 성폭행 사건, 성비위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알려지진 않고 노래방 사건이 아니에요. 노래방 사건의 가해자는 이미 제명됐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사건을 계속 황현선 사무총장이 입을 안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월 1일입니까? 지도부가 사퇴됐으면 이걸 만천하에 공개해서 엄벌에 쳐야죠. 그게 네. 공당입니다. 아니 항상 조국 전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억수로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나서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안 났습니까? 그럼 이게 억수로는 그냥 구호에 거치네.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민의 힘을 0으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쪽은 조국혁신당이에요. 지지율이 점점 0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이게 다른 당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 내부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돼갖고는 아주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비례대표 아무도 없는데. 근데 지금, 지역 대표가. 아니 근데 지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정말 사회 이슈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박원정 의원 뭐합니까? 황운하 의원 뭐합니까? 신장식 의원 뭐합니까? 김준영 의원 뭐합니까? 그나마 리아 김재원 의원은 강미정 전 대변인이랑 같이 울기라도 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 다 침묵합니까? 큰 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엉뚱한 방향이어서 그렇지. 누굽니까?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은 저는요. 네.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해주세요. 윤리관제가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퇴를 했잖아요. 예. 이건 바로 사퇴를 했어야죠. 그리고 뭐하러 남의 당에 가서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의 아빠 찬스, 엄마 찬스에 지금 연루된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덕분에 근데 이번에 사면 당했죠. 사면 복권을 했죠. 사면. 예, 복권이 됐죠. 예. 당한 건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기분 좋았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뭐하러 거기 가서 강연합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도 이제 방송을 하고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방송 유튜브 외에는 우리 임 앵커가 알아요.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출연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제가 나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훨씬 그래서 과묵하십니다. 이게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은 이렇게 돼서 다 치명타를 입힌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까지 다 치명타, 조국혁신당까지. 저는 그냥 최강욱 전 의원은 그냥 조용하게 이제 나이도 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냥 국회의원도 했고 저는 국회의원도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도 못 해봤어요.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지금... 최강욱 전 의원은. 아, 네. 그리고 뭐 또 당직도 해보고 뭐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있는 돈 그냥 해서 홋카이도도 가고, 네.
두바이도 가고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다음 윤리감 태국도 가고.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전 원장도 너무 과분한 자리를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다 하면서 바로 자리를 내면서 발빠르게 수습에 들어간 분위기이기는 합니다. 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게 좀 다시 통합에 이제 모습을 좀 띄려고 했다가 지지자들한테 혼쭐이 났나 봐요. 다시 한동훈 전 대표와는 같이 못 간다면서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통합 대상에서 한 전 대표는 제외시키겠다. 당원 게시판 문제도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다시금 강경 노선으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의 기반이 약해. 그러면 이제 누가 막 뭐라고 두들게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 혼자서 정청래도 맞서야 되죠. 조국도 맞서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도 맞서야 되죠. 뭐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요. 혼자서 쉽겠어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1.5선인데 사실은. 에너지 다 빠지겠죠. 예. 거기다가 뭐 당에서까지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까죠. 까는 사람은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념을 들이대면 뭐 아스팔트 정당이니 이념을 들이대 가지고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 그냥 놔두면 돼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뭐 김문수, 전환길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이슈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 장동혁의 길과 장동혁의 미래와 장동혁이 가야 될 방향은 팔로스입니다. 팔로스 이른바 이슈 파이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우리는 107명의 전원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단식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건 먹힙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정부 조직 개편안이 뭡니까? 이게 한이 맺힌 개혁이잖아요. 이성적인 개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감정개혁이죠. 한개혁. 검찰청 헌법 다 위반이에요. 무슨 내란특별법 다 위반이에요. 다 위반인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내 편이라고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뭐 각종 법안들 지금 이거 다 법안들 보면 5년 안 가서 지금 난리가 날 법안들이에요. 다 내용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다 각자 도생할 거예요. 그래, 대한민국은 날 못 챙겨주니까 난 나대로 그냥 막 가서 살자.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걸 그냥 사람 이슈, 피플, 그 다음에 이념 이슈, 필라스피로 가면 안 돼요. 오케이. 철저하게 팔러시로 가야 됩니다. 오케이. 왜? 중도가 따라올 수 있고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걸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러시아에서 말하는 트레이저 기법이에요. 트레이저 기법입니다. 이게 실제로 푸틴 대통령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푸틴이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지가 않아요. 단단해요. 이게 왜냐하면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기법인 트레이저, TRIG, 트레이저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뭐냐 하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상대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푸틴은 내 사람이겠거니 얘는 내 말 듣겠거니 했는데 떡하니 전성절에 가버리잖아요. 떡하니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버리잖아요. 떡하니 떡 먹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내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른바 당과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너무 무기력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지지율을 올려가면서 이걸 하면은 국민들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언제 어느 때 민심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위기 국면인 것 혜성같이 또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 영웅이 임윤선이 될지 또는 배추도사 배종찬이 될지 아니면 노정태가 될지 아니면은 또 설주환이 될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가야 될 길 이념에 집중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진짜 팔러시에 집중하라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나와서 이 이야기는 꼭 해줘야 된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국민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기업들을 떠나게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확 와닿네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